안녕하세요.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11리드 심전도 데이터로 사망률을 예측하는 논문에 대해 리뷰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네이처 메디슨에 2020년에 퍼블리시 되었고 사이테이션은 66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저자는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기본이며 수술 전 위험 예측은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최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리스크 모델들은 완벽하지 않아 더 나은 리스크 모델을 개발하여 심혈관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되어 온 리스크 모델은 ECG를 예후 도구로 잘 채택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심장 관련 리스크 스코어는 ECG를 변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여기 TIMI와 GRACE는 ST 세그먼트 디비전의 여부만 평가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ECG를 분석하는 자동화된 방식을 추가한다면 심혈관 예후 예측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십 년간 ECG 신호 처리 방법이 꾸준히 개선되어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한 자동화된 기술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심장 이벤트 분류를 위한 ECG 데이터에서 형태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맥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컴퓨터 계산 능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및 딥러닝의 개선이 있었고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된 대규모 ECG 데이터셋이 등장하게 되면서 ECG의 자동화된 해석 기술이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이로 뉴럴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으로 정확한 픽 디텍션 및 인터벌 피처 익스트랙션이 가능해지고 딥러닝을 통해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 진단, 급성 소견 확인, 무증상 심장 기능 장애 확인, 동리듬에서 발작성 심방세동 감지에 대한 탐지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사망률과 같은 임상적으로 관련된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자동화된 연구는 없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세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가 주장하는 DNN 모델이 1년 사망률을 예측하기 위해 11리드 ECG 데이터로 새로운 피처를 학습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DNN 모델이 현대의 자동화된 ECG 시스템에 의해 식별되거나 심장 전문의가 확인한 패턴이나 측정값을 사용하는 모델보다 1년 사망률의 예측에 대해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심장 전문의가 정상으로 판단하는 하위 집합에서도 예측 정확도가 유지됨을 보여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저자는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230만 개의 ECG로 DNN을 학습했습니다. 데이터는 1984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펜실베니아의 게이싱어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CG는 각각 2.5초 12리드와 10초 3리드이며 60%는 500Hz로 40%는 250Hz로 수집되었고 250Hz 데이터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500Hz로 변환했습니다. 이 중 60%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위해 사용되고 40%가 테스트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학습된 DNN과 모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전통적인 ECG 인터벌 피처 9개와 31개의 진단 패턴,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9개의 ECG 메저먼트는
QRS duration, QT interval, QTC, PR interval, ventricular rate, average LR interval, 그리고 PQT 웨이브 축에 대한 값이 있고, 진단 패턴에는 자각 차단, QT 간격 연장, 심방세동, 심방조동 등 비정상적인 ECG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는 의사가 수동으로 입력한 텍스트를 문자열 기반 규칙 집합으로 정의하여 판단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심방 떨림이 있습니다. 심방 떨림이 현재 있음, 심방 떨림이 해결됨은 심방 떨림이라는 문자열과 일치하게 되어 심방 떨림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정의하여 31개의 진단 레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데모그래픽 데이터에는 나이, 성별, 서바이벌 타임, 페이션트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모든 결측치는 MIC 알고리즘으로 임퓨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MIC 알고리즘이란 다른 칼럼의 데이터를 활용해 결측치에 대한 최상의 예측값을 추정하여 결측값을 대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우선 각 열의 평균으로 모든 결측값을 대치합니다. 이렇게 평균으로 대치된 데이터셋을 제로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며 열의 가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측치를 대치합니다. 먼저 AG열을 대치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그 후 AG가 목표 변수 Y가 되어 나머지 experience와 salary가 X가 돼서 선형 회귀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결측치가 있는 AG 값을 추정하기 위해 결측값을 가지고 있는 그 행을 테스트 셋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상위 5개의 행은 트레인 데이터가 되고 AG가 누락된 마지막 행은 테스트 셋이 됩니다. 이를 수행했을 때 모델이 34.99로 예측한 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AG를 대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experience와 salary 또한 예측합니다. 모든 결측치를 대치하는 것을 한번 시행했을 때 결과로 나온 데이터셋을 first 데이터셋으로 지정합니다. zero 데이터셋과 first 데이터셋을 빼서 second 데이터셋을 얻습니다. 대치된 값들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질 때까지 이전의 작업을 반복합니다. 반복을 거치면서 매우 적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들이 0에 가까워지면 멈추거나 0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대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CG 샘플링 스트레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ECG를 찍은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더 많이 아파서 ECG를 많이 찍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아픈 환자를 오버 리프레젠팅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벤트에 가장 가까운 ECG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사용 가능한 모든 ECG 중 하나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사용했습니다. 후자의 스트레치가 새로운 환자로부터 주어진 ECG의 모델이 잘 대표할 것으로 간주되어 이 전략을 택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작위 샘플링 전략의 일관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50개의 다른 무작위 선택을 반복하여 모델 성능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 DNN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3개의 리드를 입력으로 받는 이 5개의 브런치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했습니다. 브런치 1은 리드 1, 2, 3, 브런치 2는 리드 AVR, AVR, AVF, 브런치 3은 리드 V 1, 2, 3, 브런치 4는 리드 V4, 5, 6,
브런치 5는 10초 리드 V1, 2, V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구성은 부정맥이 모폴로지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위에 4개의 브런치는 컨볼루셔널 블락으로, 아래의 10초 ECG를 받는 브런치는 6개의 컨볼루셔널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마지막에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레이어를 거쳐 성별과 연령을 덴스 레이어에 통과된 것과 콘캐트네이트 됩니다. 여기서 컨볼루션 레이어의 뒤에 붙어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역할은 모델이 배치 단위로 학습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인 인터널 코베리언트 시프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레이어별로 입력의 데이터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각 레이어에서 인풋을 받고 컨볼루션 연산 후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산 전후 데이터 간 분포가 달라질 수 있고 배치 단위 간의 데이터 분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각 배치별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 정규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규화를 통해 분포를 지로민 가우시안 형태로 만들어 평균을 0, 표준 편차는 1로 데이터 분포를 조정해주게 됩니다. 그 후 덴스 레이어를 모두 지나고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합니다. 여기서는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아담을, 러닝 레이트는 0.00001, 배치 사이즈는 2048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전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과 마찬가지로 원본 인풋 데이터가 원본 사이즈 5000에서 5040으로 1250에서 1248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의 동반 질환과 관련하여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동작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셋 내에서 심혈관 진단과 클리니컬 텍스트에 걸쳐 하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4가지 동반 질환의 정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되었습니다. 불완전한 협심증 퇴원 진단, 경피적 관상동맥 이력, 관상동맥 질환의 징후가 있는 운동성 협심증 중 하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은 항고혈압제 처방 2건, 7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의 고혈압 측정치, 여기서 고혈압 측정치는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을 뜻합니다. 또는 페이션트 프로블럼 리스트 중 고혈압 진단 코드가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신부전은 이머지 네트워크 피노타입의 데피네이트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정의되었습니다.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PHKB라는 사이트와 이머지 네트워크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볼 수 없어서 이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다음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최소 90일 간격으로 2번의 비정상적인 검사값 또는 최소 90일 간격으로 2가지 항당뇨병 약물 처방, 페이션트 프로블럼 리스트 중 제2형 당뇨병 진단 코드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익스터널 베리데이션입니다. 이는 논-개인 싱어 메디컬 센터에서 측정된 ECG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GMC 그룹에 있는 논-GMC 그룹의 모든 환자는 논-GMC 그룹에서 제외되어 두 그룹 사이에 환자가 중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모델은 GMC 그룹의 ECG 56만 개로 훈련한 후 논-GMC 그룹의 ECG 29만 개 데이터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테스트셋의 총 29만 개의 ECG 중에서
17,000개의 이벤트가 86,000개의 정상 ECG 중에서 약 1,300건의 이벤트, 약 20만 개의 비정상 ECG 중에서는 약 16,000개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해석 가능한 모델은 예측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석 가능한 모델 예측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래드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드캠을 사용하여 사망률 예측에 기여하는 특정 리드의 영역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드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캠을 알아야 하는데요. 캠은 마지막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타겟 클래스 정보 간의 웨이트를 통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계산합니다. 캠 계산을 위해서는 컨볼루셔널 레이어 이후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는 입력 이미지의 모든 값의 평균을 출력하게 됩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로 들어오는 인풋 이미지 피처 맵의 뎁스가 4라고 하면 총 4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얻게 됩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끝나면 각 클래스로 연결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여 파인 튜닝 시킵니다. 이때 클래스 C에 대한 캠 이미지는 오른쪽에 보이는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fk i,j는 k번째 피처 이미지를 뜻하며 i와 j는 각각 x, y축 좌표를 의미합니다. wk는 k번째 피처 이미지에서 클래스 C로 가는 웨이트를 의미합니다. 각 피처 맵의 각 클래스에 대한 가중치 wk를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피처맵 개수 k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히트맵 이미지를 모두 픽셀 와이즈 썸을 해주면 하나의 히트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캠이라고 합니다. 캠의 특징은 클래스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왼쪽 그림에서 도그, 캣, 카우는 카멜과 같이 또 다른 히트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마지막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캠을 붙이는 이유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때문도 있지만 CNN의 특성상 각 레이어, 여기 처음 쪽에는 스페시픽한 정보를 뒤쪽으로 갈수록 브로드한 범위의 정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브로드한 이미지에서 특정 영역을 찾기 위해 마지막 레이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캠에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드캠은 그레디언트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드캠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그레디언트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클래스 C에 대해 인풋 K가 주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인풋 노드에서 그 다음 히든 레이어들을 거쳐 아웃풋 노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가 계산됩니다. 원래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해서 여기 WK를 구해줄 수 있었는데 그래드캠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해서 피처 맵별 웨이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정의하는 방식을 바꿔 그레디언트를 통해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두 식의 차이점은 여기서 렐루가 추가되었고 WK가 여기서 AK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AK는 K번째 피처 맵의 각 원소 IJ가 아웃풋 클래스 C의 행렬곡 값 SC에 주는 영향력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에서는
웨이트로 주었던 각 피처 맵의 가중치를 그레디언트로 대신 준 것입니다. 그레디언트의 픽셀별 평균값인 AK를 각 피처 맵에 곱해 히트 맵을 만듭니다. 그런 후 캔과 마찬가지로 픽셀 와이즈 썸을 해준 후 렐로 함수를 적용해 파지티브 웨이트를 갖는 부분만 좀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렐로가 없으면 원하는 클래스 외의 지역을 하이라이트하고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드캠의 설명이며 논문에서는 각 리드와 환자에 대한 평균 ECG 파형을 형성하기 위해서 픽 디텍션을 한 후 세그먼트를 추출해서 그래드캠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픽을 탐지했는지 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R픽을 디텍션한 후 R픽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정해진 간격만큼 잘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존 분석입니다. 생존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떠한 사건의 발생 확률을 알아보는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 생존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는 뒤에 리절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생존 분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존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입니다. 이는 목표로 하는 사건이며 본 논문에서는 사망이 이벤트입니다. 시간은 대상을 관찰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센서드는 중도 절단으로 라이트 센서일 경우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특정 시기 이후인 경우를 뜻하고 레프트 센서일 경우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특정 시기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서바이벌 함수와 위험 함수를 정의합니다. 서바이벌 함수는 특정 시기보다 더 오래 생존할 확률을 추정하며 위험 함수는 특정 시기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존 함수는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연구 기간 동안에 사건이 발생한 시점마다 구간 생존율을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누적 생존율을 산출합니다. 사건의 관찰 기간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한 뒤 각 구간별로 관찰 대상 수 중 생존자 수의 비율로 구간 생존율 PT를 구하게 됩니다. 관찰 기간 동안 한 명이 사망한 경우 구간 생존율은 n분의 n-1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 생존율은 ST로 구간별 구간 생존율을 차례대로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카플란-마이어 커브이며 관찰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점점 누적 생존율이 떨어지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카플란-마이어 커브로 정상 집단과 비정상 집단에 대해 각각 사방을 타겟으로 한 생존 분석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절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며 리절트와 디스커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훈련된 DNN 모델이 전통적인 인터벌 및 패턴과 진단 피처를 사용하여 훈련된 기준 모델인 XGBoost와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XGBoost는 ECG 피처들과 연령, 성별을 모두 사용했을 때 AUROC가 0.86이었습니다. DNN에서는 ECG 시그널과 연령, 성별을 사용했을 때 AUROC가 0.876으로 기준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임상 리스크 스코어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프레이밍햄 리스크 스코어와
찰슨 코모비디티 인덱스와 비교했습니다. 리스크 스코어는 이러한 나이, 성별, 흡연 유무, 콜레스테롤, 시스톨릭 BP, 블러드 프레셔,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체크를 하면은 리스크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데스에 대한 리스크를 퍼센테이지로 보여줍니다. 프레이밍 리스크 스코어와 마찬가지로 CCI도 이러한 점수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10년의 사망률, 10년의 생존율을 추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CCI 인덱스에 대한 그런 포인트까지 도출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리스크 스코어보다 저자가 주장하는 DNN 모델이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위 집합별 ROC 커브와 조합 및 리드별 성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NN 모델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고위험 피처가 존재하지 않는 ECG로도 예측 성능을 유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의사가 정상으로 판단한 ECG에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홀드아웃 테스트 셋에는 42,285개의 정상 ECG와 124,378개의 비정상 ECG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ECG로 학습된 모델의 경우 AUROC가 0.849를 달성했고 비정상적인 ECG로 학습된 모델의 경우 0.862를 달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과 비정상 모두 사용했을 때 AUROC가 0.876으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조합별로 살펴보면 ECG 시그널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연령과 성별을 추가로 인풋 데이터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1년 뒤 사망률 예측이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리드별로 보자면 10초 ECG가 2.5초 ECG보다 더 높은 AUROC 값을 보였으며 이는 데이터 랭스가 더 길수록 모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모델 성능이 환자의 동반 질환과 관련하여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셋 내에서 다양한 심혈관 진단 및 임상 컨텍스트에 대한 하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 성능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게 성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익스터널 베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은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인터널 베리데이션과 비슷하게 AUROC 0.87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생존 분석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변수 처리가 가능한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피팅시켜 위험비를 산출했습니다. 위험비란 예를 들어 흡연 여부가 X 변수이고 사망이 이벤트라고 했을 때 담배를 피지 않는 집단 X0와 담배를 피는 집단 X1의 위험도를 각각 구해 둘을 나눈 비율을 위험비라고 합니다. 위험비가 1보다 큰 n이라고 한다면 담배를 피는 사람은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 n배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콕스 모형은 비례 위험 가정을 따르는데 위험비는 시간과는 독립적으로 일정하다는 가정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플랜-마이어 생존 곡선을 그려 곡선이 교차하지 않고 평행하게 가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곡선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정상 ECG 집단의 경우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검정색 선인데요.
중간 생존 시각은 각각 25년 이상과 7년이고 비정상 심전도인 노란색 선. 이 집단의 경우에는 각각 21년과 4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비는 심전도 1년 후에 DNN이 생존돼 사망으로 예측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정상 심전도의 경우 9.5, 비정상 심전도의 경우 6.8이었습니다. 따라서 위험비는 정상 심전도 하위 집합에서 컸고 DNN의 1년 사망률 예측은 초기 ECG 이후 최대 25년 동안 장기 생존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드캠 해석입니다. 저자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을 나타내는 ECG가 ST 세그먼트 상승 부위에 더 높은 세일리언시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리드 V2와 V3의 상승된 ST 세그먼트가 1년 동안 높은 사망 위험이 있다는 것과 함께 강조된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전체 환자의 평균 세그먼트 시그널이며 페이션트 1부터 3은 1년 이내에 사망한 환자로 모두 ST 세그먼트가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래드캠이 ST 세그먼트에 매우 큰 세일리언시를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논문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